명나라는 바다보다 내륙에 집중하며 더 이상 바다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영락제가 만든 이것의 영향이 컸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맞히면 진짜 제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 책에 힌트가 있긴 정답! 있어요. 네, 규현 씨. 영락제는 그런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수입해 오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거를 얘네를 발전시켜서 내수를 할 수 있게 만들자. 상당히 비슷한 연관성이 되게 있어요. 그런데 규현 씨는 오답입니다. 정답. 바다로 나갈 필요가 없게 안에서 뭐 운하 같은 걸 만들었어요. 한성 씨, 정답입니다. 와, 제가 정답 아니에요, 이거는? 왜요? 다르죠. 내용이 아예 반대잖아요. 영락제가 만들었던 건 바로 대운하. 운하를 만들었다. 운하는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땅에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을 말합니다. 오늘날 대운하는요,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아주 자랑거리로 여겨지고 있어요. 자, 대운하의 길이 몇 킬로나 될까요? 700km 될 것 같은데요? 약 1,800km에 해당합니다. 1,800km에 해당합니다. 1800? 세계에서 가장 긴 운하로 손꼽히는데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 서울에서 제주도가 한 460km니까 서울에서 제주도를 4번 갈 만큼의 길이에요. 말도 안 돼. 저 중국은 스케일이 달라. 그리고 여러분, 자, 운하 하면 무슨 운하 생각나세요? 북미의 파나마 운하,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독일의 키엘 운하와 라인 마인 다뉴브 운하, 미국의 이리 운하까지. 이리우나? 네, 이리 운하. 이런 중요 운하를 전부 합친 길이보다 더 길다고 합니다. 근데 왜 몰랐지, 우리가? 그렇다면 영락제는 이렇게 긴 대운하를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왜? 내수. 유통. 내수. 네. 유통만 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게 번거로우니까. 아 근데 저거 했다고 바다를 안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간에 북경에 그 기반이 있으니까 북경으로 천도를 하려고. 정답입니다. 네. 네. 야 중국인 다 됐어 정말. 야. 자, 이건 중국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이전한 북경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이겠다. 야, 이게 규현 씨 뭐 어떻게 알았어요? 자, 그런데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점이 한 가지 생겨요. 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말이에요, 동서방향으로 황하 또 양자강이 흐르고 있어서 동쪽과 서쪽은 수로를 통해서 교류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수월했죠. 남북 방향이 없네요. 맞아요. 물길이 없어서. 반면 남북 방향으로는 아무런 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육로로만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경 인근은 땅이 척박하고 물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풍요롭게 농사를 짓기에는 또 매우 부적절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북경을 수도로 정하게 되면 땅이 비옥한 덕에 곡식이 풍부한 다른 지역, 즉 남쪽에서 반드시 물자를 대량으로 운송해 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육로로 이동하면 수로보다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영락제는 남북을 이제 직접 다이렉트하게 연결해서 북경의 물자 조달을 원활하게 하려고 기존의 대운하 루트를 대폭 수정해서 경항대운하로 새롭게 건설했던 겁니다. 이건 그럼 되게 잘한 일 아니야? 맞아요. 이건 역사에서 아주 중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운하는 효과를 톡톡히 받겠네요. 어떨 것 같아요? 항해 시대도 안 할 만큼. 맞아요. 자, 이전 황제였던 홍무제부터 영락제 초기까지 한번 보세요. 바다도 이용하고 일부는 육로를 모두 이용해서 곡식을 옮겼어요. 그런데 1415년에 곡식의 양이 확연히 증가합니다. 그러네요. 이때가 바로 대운하가 완공되었을 때거든요. 이처럼 대운하 덕분에 명나라는 북경까지 원활하게 물자 공급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이것은 대운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일까요? 정답. 네, 지원 씨. 짜장면. 짜장면 아니에요.
오답입니다. 아, 정답! 중국 대표 음식 아닙니까? 규현 씨 짬뽕. 짬뽕. 아, 규현 씨 아니야, 흘려, 오답입니다. 흘려. 정답! 네, 만두! 규현 씨 오답입니다. 아니야? 뭐야? 중국 네. 대표 음식이 정답. 호구. 호구어. 뭐야? 야, 그거 언제 먹고 있어, 호구어. 그거를. 호구어.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지원 씨. 군만두! 에이, 만두. 서비스! 네, 아니야?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 뭐지? 정답. 베이징더. 베이징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북경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네. 대운하를 통해서 중국 전역에 퍼진 음식은 바로 북경오리구이였습니다. 야, 이거 뭐야? 어쩜 이게 모조품처럼 반질반질하냐? 어? 자, 북경오리구이는 사실 북경의 음식이 아니라 원래 남경의 전통 요리였어요. 그러면 아, 진짜? 남경오리가 맞는 그러면 거네요? 난징덕이네 원래. 맞아요. 남경오리. 난징덕. 그런데 영락제가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기니까 황궁에 뛰어난 요리사도 함께 어디로 가야 돼요? 북경으로 가야 되죠. 아, 진짜. 그래서 베이징덕으로 바뀐 거야? 남경 사람도 억울하겠다, 억울하겠다. 진짜. 남경오리인데. 남경으로 가야겠네, 먹으려면. 그러니까 맛있는 북경오리 먹으려면 남경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남경 오리는 되게 원래는 체형이 되게 작아요? 작고 작고 좋지 않아요. 아. 근데 그 대우나 이렇게 통하면서 체형이 많이 통통해지고 아, 욕질이도 기름져졌구나. 좋아지고 그래서 에이, 요리한 덩치지 요리가 마요. 됐어요. 에이. 진짜로. 사육을 했겠죠, 통통하게. 무슨 그 100길 먹었고 또 거기가 근데 저도 되게 일리가 있게 들려요. 대운하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게 똥똥해졌다. 아, 대우나 그래서 덕에 더 베이징덕 기름져졌다. 살이 더 통통하다고? 네. 한번 우리 다음 팩트 체크해보고 아니야. 이거 먹으려고 사육 통통하게 키웠겠지. 이영 씨, 이렇게 그 대운하의 영향을 받아서 바뀐 명나라의 문화나 유행이 있어요? 대운하 때문에 명나라의 패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대운하를 통해서 주변 도시들의 그 상권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이제 돈 많은 상인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플렉스를 하고 싶으니까 화려하게 몸을 치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금으로 만든 장신구나 이 황제 용포에나 들어가는 그 용 그림을 그려놓은 옷을 애용했다라고 합니다. 금 참 좋아해. 근데 이게 금도 귀한 거니까 원래는 이제 황실이나 귀족층 사이에서 향유되던 문화였는데 이게 일반 백성들한테까지 이런 사치 문화가 퍼진 게 중국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명나라를 뭐 사치의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지중해 무역이 유럽에서 르네상스를 번성시켰다고 한다면 대운하는 명나라의 지중해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수에서 다 해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상업의 발달로 사람들의 삶의 질과 문화를 풍요롭게 해주었고요. 또 전국 각지를 골고루 균형감 있게 발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대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은 이른바 대운하 시대를 열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운하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자 영락제는 뭐지? 하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어떤 내용을 내렸을까요? 나라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문 닫아라. 외부도 맞아요. 못 들어오게 해라. 맞아요. 바로 남쪽에서 북경으로 곡식을 옮길 때 바닷길이나 다른 육로를 전면 금지해버리고 오직 대운하만 이용하게 한 겁니다. 파해운이라는 사료용어로 나오거든요. 즉 바다로 운송하는 것을 파한다, 그만두게 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료에 딱 나와버려요. 뭘 또 금지까지 했어. 1424년 대운하를 만들었던 영락제는 북방으로 정벌을 갔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락제가 죽은 후 정화마저도 9년 뒤인 1433년 7번째 항에서 돌아오는 백길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대원정의 가장 핵심적이었던 두 사람이 죽자 커다란 배를 만들었던 조선소도 다 해체가 돼버리고 선원들도 모두 해산되고 말았어요. 이 때문에 이 시기를 역사에서는 중국의 해양 정책이 대후퇴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워. 하지만 뭐가 대신 있었죠? 대운하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교류는 점점 더 내수. 활발해지고 내수가 탄탄해질 수 있었죠. 그러자 명나라는 굳이 해외에 나갈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하니까. 가면 손해만 보는데. 네, 그 때문에 명나라는 점점 바다에 대한 중요성도 역시
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바다로 나아가지 않았던 거죠. 결국 정화의 원정으로 전 세계를 누비던 명나라의 바닷길은 막혀버렸습니다. 명나라에서 바다보다 내륙의 중요성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있습니다. 당시 명나라에 고질적인 위험 요소가 하나 있었어요. 위에 오랑캐라 불리는 바로 오이라트라고 불리는 오랑캐 세력인데요. 심지어 북로의 문제는 나라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 북쪽 변경에서 오랑캐에게 조금이라도 밀려 내려오면 네. 수도인 북경이 즉각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게다가 명나라 조정에서 북쪽에 대한 안보의식이 더욱 발달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449년에 발생한 토목보의 변이라는 사건입니다. 당시 명나라는 북경과 매우 가까운 토목보라는 성에서 오이라트라고 불리는 오랑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북경 근처. 딱 접전지네. 그런데 이때 명나라군을 역대급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는 진짜 희대의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바로 당시 황제였던 정통제가 오이라트 군한테 산채로 잡히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굴욕이다. 와. 동혜영 씨, 그러면 이 잡혀간 황제는 어떻게 됐어요? 잡혀가고 나서는 명나라 조정은 이렇게 빠르게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통제의 동생을 그 황위의 자리에 올렸거든요. 오이라트는 원하는 게 명나라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명나라와 그 무역하자고 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정통제가 인질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별 다른 조건이 없이 다시 황제를 명나라로 돌려보냈어요. 다행이네. 네. 그랬구나. 잠깐만, 그럼 황제가 둘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이게 좀 황당한 일이 몇 가지인데 황제가 잡혀간 게 첫 번째 황당하고 네. 네. 그 황제를 살리질 않고 버리는 카드로 버리고 새 황제를 넣은 거가 두 번째로 황당하고 와. 그럼 여기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니까 황제가 둘이 된 게 세 번째로 황당하죠. 그럼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명나라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합니다. 아, 다시 돌아온 황제는 가택연금 당하고 이 황제가 있다가 시름시름 또 앓다가 7년 만에 6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택연금된 황제가 두 번째 황제로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명나라 정치는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명나라는 점점 더 북로를 막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북쪽에다가 성벽을 쌓기 시작하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만리장성. 만리장성입니다. 북방 민족을 막기 위해서 성벽이 처음 건설된 건 그 옛날 진시황제. 진나라의 그렇죠 진시황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주 짧은 성벽이고 토성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명나라 때 이 북로 세력을 막기 위해서 15세기 후부터 17세기 초까지 약 150년에 걸쳐서 새로운 성벽을 벽돌로 세웠습니다. 자, 증축된 성벽은요. 서쪽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가욕관에서부터 저 동쪽 제일 끝에 있는 산해관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길이가 약 6,26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만리장성의 전체 길이가 6,350km니까 지금의 만리장성의 대부분이 다 어느 시대에 바로 이 명나라 시대에 세워진 셈이죠. 자, 이처럼 대규모 장성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인력과 돈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자 명나라의 조정의 관심은 오로지 남쪽이 아니라 이제는 북쪽에다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북로의 위기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쪽에서도 명나라를 위협하는 위기의 그림자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요. 맞습니다. 일본? 외구. 바로 점점 극심하게 명나라의 해안을 침범하고 있던 왜구 세력이었습니다. 왜구는 일본의 근거지를 둔 해적 집단을 뜻하는데요. 해적이야? 이들은 한반도,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선박이나 해안에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왜구는 명나라 때 특히 실, 풀섬, 바늘, 솥, 화장품, 약재 등 일상품과 도자기, 비단, 아주 이런 명나라의 우수한 물품들을 탐내면서 극심하게 침략하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벌거벗은 세계사 이전에 배웠던 그 가정제의 제위 기간에 외구의 침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가정제는 아예 바다를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봉쇄해버리기로 하고 일본과 해오던 조공무역마저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이걸 가정제 해금령이라고 하는데요. 해금, 바다에 대한 교육을 금지한다. 야, 그래프가 뿅 하고 치솟고 있는 시기가 있죠. 바로 가정제 때입니다. 오죽하면 이때 외구를 특별히 지칭하는 용어가 가정대외구라고 불렸어요. 야, 얼마나 많았으면. 가정제가 황제로 있었던 게 약 40년인데요. 그동안 외구의 침략 횟수가 무려 600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심지어 외구들이 겨우 80일 동안 무려 4천 명의 농민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 와. 그러면 명나라와 일본의 이 무역은 완전히 단절이 돼버린 건가요? 맞아요. 결국 명나라와 교역이 끊긴 일본은 바닷길 대신 명나라로 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때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을 통해서. 와, 맞아요. 그래서 명나라로 갈 길을 비켜달라는 핑계로 임진왜란. 정명가도.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바로 1592년에 발생한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나라도 조선의 원군을 파견했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명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한 가지 바뀌게 됩니다. 즉 일본이 명나라를 완전히 위협하는 적국이 돼버린 거예요. 오. 자, 이런 생각은 임진왜란 초기 조선에 파병된 명나라 장수가 황제에게 올린 상소에 나타나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장성은 산에 의지해 요새를 설치할 수 있지만 바다는 아득히 멀어 끝이 없으니 방어하는 일이 힘듭니다. 외적을 방어하는 게 오랑캐 방어보다 어려운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바다는 모두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임진왜란에서 조선과 명나라는 결국 물론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지만 명나라는 왜구를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적대감과 동시에 뭐가 생겼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이러한 경계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명나라 사람들, 특히 지배자들 가운데는 은연중에 바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바다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진짜? 바다가 모험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렸네요. 아, 정확한 표현입니다.